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조론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이면 이혼이고 사별이면 사별이지 웬 조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25살 때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 65세까지 무려 40년간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거든요. 좀 꼰대 같나요? 조론하고 싶다는 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41살 먹은 제 외동딸이 지난 10년간 사위와 이혼하고 싶다, 조론하고 싶다 난리였거든요.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해놓고는 헤어지고 싶다 하니 어이가 없었죠. 손주를 한 방에 새 쌍둥이나 낳아놓고는 자기 서방과 헤어지겠다니. 제가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요. 어쨌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위 덕분에 전 시골 촌딱에서 청담동 사모님이 됐답니다. 아직 청담동 살게 된 지 얼마 안 돼요. 요즘 동네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어요. 참 고급스러운 식당이며 옷가게, 상점들이 많이 있네요. 제 나이 65세이자 새 쌍둥이 손주를 품에 안았으니 할머니가 맞긴 한데 아직 제 정신과 영혼은 젊은이같이 느껴져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넓은 한옥집에서 마음껏 뛰놀던 칠푼이 아가씨 적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 참 빠르네요. 이제 여유가 생겨서 딸내미가 피부 관리며 비싼 호텔 스파에 가자고 마구 예약해놨네요. 내가 진짜 청담동 사모님이 된 걸까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라 현재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은 인생 보너스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즐기며 살아보려고요. 참 스펙타클했던 저의 65년 인생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친정은 소장사를 크게 하던 아버지 덕분에 그 동네에선 아주 부유했어요. 옛날 잘 사는 집에는 부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희 집도 부리는 사람을 항상 3-4명씩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외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10명 정도의 인부가 늘 있었죠. 그중 아직 미성년자인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학교도 못 다니고 우리 집에서 도우미 살이를 하던 김돌방이란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돌방이와 전 어렸을 적부터 봐왔기에 부리는 사람과 주인집 막내딸의 입장이기보다 친구의 느낌이 강했죠. 제 이름은 선지영인데 돌방이는 절 보고 늘 지렁이라고 놀렸고 전 돌방이를 보고 돌하르방이라고 놀렸더랬죠. 하지만 돌방이는 우리 집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처지였기에 제가 돌방이와 놀고 있는 걸 아버지한테 들킬 때면 불호령을 내리셨어요. 야, 김돌방, 이 무식한 놈이 어디 내 막내딸하고 놀아? 넌 이 집 머슴이야. 친구네 놀러 온 게 아니라고. 너 외양간 다 치웠어? 소 여물 다 줬냐고. 또 한 번 내 딸이랑 놀고 있는 거 들키면 당장 내쫓아버릴 거야. 애미 애비 다 죽고 불쌍해서 일 시키면 돈 좀 쥐어주려 했건만 이따위로 굴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열심히 일할 테니 제발 자르지만 말아주십시오. 네. 돌방이는 우리 아빠한테 늘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빠에게 호되게 혼난 돌방이는 한동안 제게 말을 안 시키고 묵묵히 시키는 일만 했죠.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동갑인데 난 부잣집 딸내미라고 철없이 놀기만 해도 예쁨 받고 돌방이는 고아나 다름없어 고된 노동을 해야 겨우 밥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동정심이 강했던 저는 그럴수록 더욱 돌방이에게 정이 갔어요. 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돌방이는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일에만 매진했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20살이 가까워지자 우린 친구의 감정을 넘어서 남자 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좋아하게 됐죠.
산전수전 겪으며 마음이 단단해진 돌방이는 우리 나이 20살이 되자 우리 친정 부모님께 정식으로 교제를 허락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제 우리도 성인인데 사장님께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고 선포해버리자. 우리 아빠한테 우리가 사귀는 걸 알아도 난리 나실 텐데 결혼까지 언급한다고? 아마 우리 둘 다 다리 몽둥이 부러질 거야. 우리 둘이 그냥 야반도주 해버릴까? 서울 가면 일자리 많다며. 서울 가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 두 사람 입에 풀칠 못하겠어. 나도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식당이라도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볼게. 아냐, 우리가 뭐 죄 지었나? 서로를 사랑하는 죄밖에 없는데 사장님도 이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내가 그동안 너희 집에서 도우미 살이하며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냐? 너도 알잖아. 나만 믿어.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겁이 났지만 돌방이만 믿고 아빠 앞에 가서 둘 다 무릎 꿇고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동안 10여 년을 봐온 남자였기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돈만 없다 뿐이지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빠의 반응은 너무 뻔했어요. 온 마을이 떠나가라 소리를 치셨죠. 뭐? 2년 놈들이 미쳤나 진짜. 오늘 니네 죽고 나 죽고 해볼까 어디? 지영이 너 진정 이놈하고 결혼까지 해서 붙어먹을 작정이냐? 그러려면 이 집에서 썩 나가. 내가 고작 부리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려고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보낸 줄 알아? 지금껏 애미애비 품에서 따뜻하게만 지내니까 돈의 중요성을 모르겠지? 네 뜻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머슴이랑 결혼해서 한번 살아봐라. 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테니 어서 짐 싸서 나가. 아빠, 제발 우리 사이를 인정해 주세요. 돌방이 진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 거 아빠가 더 잘 아시잖아요. 어서 썩 꺼져.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단호했던 아빠와 그런 아빠에게 꼼짝 못하던 엄마는 우리를 그대로 내쫓았어요. 방 강제로 짐을 싸고 그 길로 돌아와 돌방이와 서울로 상경했죠. 서울 가자마자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단칸방 사글세라도 얻어서 같이 살자. 혼인신고부터 하고 말이야. 이제 지영이 넌 영원히 내 색시야. 우리가 아기 낳고 행복한 가정 이뤄서 잘 살면 그땐 장모님 장인어른 다 우릴 인정해 주실 거야. 슬퍼도 꿋꿋하게 잘 살아보자. 알았지? 그렇게 우린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죠. 돈 한 푼 없던 우리에게 당연히 결혼식은 사치였고요. 아무 연고도 없던 서울에서 반지하 단칸방 사글세로 살면서 서럽기도 참 서러웠어요.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온 내가 바퀴벌레와 쥐가 드글드글한 지하방에 살게 되다니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감상에 젖을 새도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돈을 벌어야 했어요. 마침 집 근처 고물상에 일꾼 구함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희 둘은 빠르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부잣집 막내딸로 귀하게 자랐다지만 저도 이젠 가난한 새댁이 되었기에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어야 했죠. 리어카에 고무를 싣고 남편이 앞에서 끌고 전 뒤에서 밀어주며 열심히 일했어요. 꽤 큰 규모의 고물상이었기에 매출도 상당하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노동에 익숙했던 남편은 일머리가 뛰어났어요. 한 달 정도 일하고 고물상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파악한 뒤 본인이 차려보겠다고 나서더군요. 서울은 좀 비싸니 서울 근교 나대지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고물상을 차렸어요. 임대 보증금이며 중고 트럭 등은 모조리 대출로 진행했죠. 우리 부부는 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일에 매진했어요.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 남편이 고물상 사장님이 되었으니까요.
안 쓰고 안 먹고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을 저축하다 보니 반지하 단칸방 사글세에서 단독주택 1층 방 2개짜리 전세로 옮길 돈이 생기더군요. 너무 기뻤어요. 야호, 색시야, 이제 대출도 다 갚고 무려 방 2칸짜리 전세로 이사도 왔네. 다 열심히 살아준 색시 덕분이야. 항상 고마워. 아무것도 없는 날 믿고 따라와줘서. 아냐 여보, 자기의 성실함과 똑똑한 머리 덕분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 살게 된 거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이제 연말이니 내년엔 아기도 생겼으면 좋겠다. 아기 낳아서 울친정에 찾아가면 그땐 인정해 주실 거야. 제 나이 24살 연말이었으니 벌써 결혼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하도 일만 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아기가 생각보다 잘 안 생기더군요. 추운 연말, 그날도 11시까지 일을 마무리 짓고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오는데 웬 점집이 눈에 띄더군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 안을 쓱 살펴봤는데 새빨갛게 입술을 칠한 무당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점 보러 오셨소? 아직 문 안 닫았으니 어여들 들어오세요. 저와 남편은 갑작스레 점 보러 들어가게 되었죠. 무당은 우리 사주풀이도 열심히 해보고 방울도 흔들어 보더니 웬 이상한 말을 내뱉더군요. 새댁, 안쓰럽지만 내년에 새댁 주위 사람 3명이 죽게 될 거야. 불쌍 다 불쌍해. 옆에서 경청하던 남편이 확 일어나며 무당한테 쏘아붙였어요. 뭐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열심히 사는 우리 부부한테 똥을 뿌려도 유분수지. 누가 죽는다는 거요? 에? 연말에 재수없게. 색시, 집에 가자. 난 진실만을 말한다오. 하도 안타까우니 내 돈은 안 받으리다. 살펴들 가시오. 전 남편과 황급히 무당집을 빠져나왔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따위 소리를 듣다니 연말에 기분 팍 잡쳤죠. 무당의 말을 잊어버리려 해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새해가 되고 나니 제 나이 25살이 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고물상에서 일하고 있는데 고향에 있던 친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영아, 연말에 엄마 아버지가 해돋이 보신다고 바닷가 가시다가 고속도로에서 전복사고가 크게 났어.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틀 동안 숨은 붙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 고향으로 얼른 내려와줘. 뭐? 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성공해서 남편이랑 금이연양 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이게 웬 날벼락이야. 이대로 가시면 어떡해요. 남편의 고물 트럭을 타고 우리 부부는 친정 부모님의 장례식장에 갔어요. 새해 벽두부터 청천벽력이었죠. 오빠들과 언니가 상주로 있었고 슬픔 속에서 장례식 일을 거들고 있는데 오빠들이 부르더군요. 선정, 우리 시골에선 남자들만 상속받는 거 알고 있지? 여자들은 아빠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말고 장례식 끝나면 조용히 가거라. 알았지? 오빠의 일갈에 정신이 팍 들고 열이 받더군요. 지금 5년 만에 막내 동생 만나서 그게 할 소리야? 내 친오빠 맞아? 내가 오빠들 재산에 눈독이라도 들일까봐? 더러워서 그 돈 안 가져. 내 남편도 이제 자영업 사장이고 돈 많이 번다고. 참네. 우리 집 머슴하던 돌빵이 말이냐? 꼴의 사위라고 양복 입고 왔더만 촌스러운 쌍판떼기는 여전하더구나. 상속받을 거 없는 거 알았으면 어서 서울로 올라가거라. 넌 엄마 아빠를 5년 전에 배신하고 남자 쫓아서 간 년이니 장례식에 있어봤자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냐? 어서 올라가. 지금 같았으면 오빠들이 괘씸하여 소송을 해서라도 부모님 유상 중 내 몫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가족 문제를 법원에 가서 해결한다는 게 흔치 않은 분위기였죠. 게다가 오빠 말대로 전 남편을 따라 부모님 곁을 애진작에 떠난 딸내미였으니 분하지만 남편과 서둘러 서울로 직행했죠. 여보, 기분 풀고 우리 서울 올라가서 자기 생일잔치 근사하게 하자고. 이제 곧 자기 생일 다가오잖아.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으니 친정에 대한 미련은 그만 잊고 말야. 응? 큰일이 있을 때마다 날 토닥여주며 이끌고 가주는 리더십 있는 남편이 곁에 있으니 든든했어요. 얼마 후 제 생일을 맞아 남편은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케이크도 준비하여 전 한껏 기분이 들떴죠. 평소 좋아하던 초코 케이크를 한껏 떠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속이 이상하더니 웩, 다 토해버렸지 뭐예요. 아, 자기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얼른 집에 가는 게 좋겠어요. 생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집에서 쉬고만 싶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혹시 모르니 한번 해보라며 임신 테스트기 3개를 내밀더군요. 어머, 자기 이런 거를 미리 사놨던 거야? 아, 자기도 아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구나. 만일을 대비해서 몇 개 사놨었지. 한번 해봐. 결과는 3개 다 진한 두 줄이 나오더군요. 임신이 확실했죠. 무려 5년을 기다렸던 아기였어요. 성별이 무엇이든 우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어렵게 가진 아기였기에 저는 몸가짐을 조심 또 조심했어요. 남편은 절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더군요. 하지만 고물상에서 남편 혼자 일하도록 냅둘 수 없어서 그날은 저녁에 잠깐 나가서 일손을 도우려 했어요. 리어카를 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남편이 일하러 나온 절 보자 얼른 들어가서 쉬라고 소리치더군요. 나 저기 건너편 공장 폐업하는데 좀 다녀올 테니 얼른 집에 들어가 누워있어. 그러다 애 잘못 될라. 괜찮아. 좀 걸어다닌다고 애기가 쉽게 잘못될까봐? 내가 뒤에서 좀 밀어줄게. 안 돼. 남편 화내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얼른 들어가. 나 혼자 길 건널 테니. 그렇게 절 횡단보도도 못 건너게 하고 본인 혼자 꾸역꾸역 리어카를 끌고 건너가는 중에 저쪽에서 1톤 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파란불인데 트럭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쌍라이트를 켠 채 질주했죠. 바로 우리 남편을 향해서 말이에요.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그 트럭은 우리 남편을 친 채 바로 달아나 버렸고 남편은 제 눈앞에서 공중에 붕 떴다가 몇십 미터 옆으로 날아가서 떨어져 버렸어요. 여보! 여보! 안 돼! 전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갔고 남편은 피는 많이 흘리지 않았지만 의식을 잃어버린 채 쓰러져 있더군요. 누군가 신고를 해줬는지 바로 구급차와 경찰차 등이 와서 우리 신랑을 싣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죠.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의사들은 절 금방 부르더군요. 이미 오실 때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사망 선고를 해야 하니 보호자분 들어와 주시겠어요? 우리 남편 피도 거의 안 흘렸는데 왜 죽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남편은 머리 안쪽으로 피가 많이 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뺑소니 트럭에 치여 남편은 그 자리에서 허무하게 떠나고 말았죠. 바로 제 눈앞에서 말이에요. 아직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악몽을 꿀 때면 꼭 그 장면이 나오더군요. 저도 이젠 다 늙어버렸지만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무당 말이 맞았더군요. 무당 말대로 그 해 저희 가족 중 3명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뱃속에 있는 내 새끼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더군요.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저 혼자 병원 가서 출산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아기와 함께 살 길을 모색했어요. 고물상과 중고트럭, 전셋집 보증금 등을 모조리 빼서 식당 하나를 차리고 문간방에 아기와 내가 살 공간을 꾸렸죠. 정확히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갓난 아기를 볼 수 있도록 갖춰놓았어요. 이젠 이 세상에 완전히 저 혼자였으니까요. 병원에서 저 혼자 30시간의 진통 후 어렵게 딸아이를 출산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 남편이 미치도록 그리웠어요. 출산 전엔 딸을 위해 씩씩해져야지, 울지 않아야지 다짐도 했죠. 하지만 상고를 겪으며 너무 소중한 딸을 품에 안으니 가족들이 보고 싶고 내 팔자가 불쌍해서 서럽더군요. 보호자 없이 신생아를 안고 버스 타고 식당에 와서는 그날부터 냉혹한 현실이 시작되었죠. 한 3일 쉬고 바로 식당을 개업했어요. 내 한몸 부서져라 이랬죠. 다행히 우리 딸 수민이는 영재 소리를 들을 만큼 참 똑똑했어요. 우리 딸이 한 5살 때였나? 제가 계산하는 걸 많이 봐온 수민이는 본인이 해보겠다며 나서더군요. 3,500원짜리 국밥 5그릇을 먹은 테이블이었어요. 계산기도 없이 머릿속으로 따라락 계산해내더라고요. 아저씨들, 3,500원짜리 선지해장국 총 5그릇이니 17,500원이에요. 2만원 주시면 2,500원 거슬러 드릴게요. 아저씨 손님들 5명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더군요. 허, 얘 천재 아니에요? 아줌마, 똑똑한 딸을 둬서 좋겠수다. 부럽네 그려. 식당이 우리 수민이의 놀이터이자 공부방이었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더군요. 고3이 되자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며 모든 재료를 다 잘게 썰어서 비벼달라고 했어요. 어떤 고시 삼관한 유명인이 시간 아끼려고 비빔밥만 먹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우리 딸도 그랬거든요. 딸은 결국 서울대 경제학과에 합격하더군요. 엄마, 나 서울대 합격했어.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전 엉엉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축하한다는 말도 못할 정도였죠. 밤새 딸과 함께 펑펑 울고는 그 다음날 남편의 낙골당으로 가서 또 한 3-4시간을 내리 울었네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한테 너무 고마웠죠. 똑똑했던 딸은 서울대 가니 선배들이 다 미국으로 대학원 간다며 좀 알아보더니 도저히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더군요. 가게에 보탬이 되겠다며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꽤 높은 연봉을 받고 말이죠. 회사 다니며 제게 매달 용돈까지 쥐어주더니 딱 30살이 되자 엄마인 제 가슴이 철렁하는 선포를 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이번 주말에 레스토랑 예약했으니 신랑감 한번 만나봐요. 진국인 사람이야. 누가 지 애비딸 아니랄까봐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더이다. 수민아, 갑자기 웬 결혼? 엄마한테 그동안 연애한다는 소리도 안 했잖아. 에이 엄마, 내가 잘못된 선택하는 거 봤어? 나랑 똑같이 서울대 나오고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야. 믿을만 하다고. 이번 주말에 직접 만나보면 알 거야. 이렇게 갑작스레 예비 사익감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꽤나 신경 쓰고 고상하게 꾸미고 나갔죠. 그날 딸은 남자친구와 먼저 와 있었고 전 멀리서 둘을 보며 다가가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그 둘은 너무 닮았고 잘 어울렸어요.
아직 품 안의 자식이라고만 생각했던 내 딸이 벌써 남편감을 데리고 오다니. 갑자기 30년 전 사별한 내 남편 얼굴이 떠오르면서 마음감이 교차하더군요. 예비 서윗감은 참 씩씩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어요. 딱 한 가지, 제가 예비 장모로서 결혼 후 현실적인 문제를 물어봤을 때엔 낯빛이 어두워졌어요. 바로 돈 문제였죠. 안 짚고 넘어갈 순 없었어요. 지금껏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수민이 키우며 힘들었던 게 다 돈 때문이었으니 내 딸은 절대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서울대 출신, 대기업 다니는 얼굴 예쁜 우리 딸이니 적어도 찢어지게 가난한 시댁으론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죠. 어머니, 송구스럽지만 지금은 모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아니, 연봉이 1억도 넘는다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 7년 이상 다녔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왜? 자네 씀씀이가 좀 해픈가? 좀 난감한 질문에 수민이가 제지하고 나서더군요. 아우 엄마, 천만함에 벌써부터 돈 얘기야? 사람을 보라고 사람을. 성격이 얼마나 진국인 줄 몰라 이 사람. 그래 수민아, 엄마도 사람 볼 줄은 알아. 참 좋아 보이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당장 신혼집은 어디서 시작할 건데? 내가 9천만 원이나 모아놓았잖아. 그걸로 반전세 얻으면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월급이 저희 집 생활비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한 100만 원 정도만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00만 원을 드린다고? 그것도 많은 돈인데? 그럼 여지껏 자네 번 돈을 집 생활비로 몽땅 다 들였단 말이야? 듣자 하니 아버님이 공무원 퇴직하셨던데 연금은 어쩌고? 옛날 공무원시라 연금도 두둑할 텐데. 아, 네. 근데 연금은 이미 일시불로 받으셨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현재 형편이 어렵네요. 동생네 부부도 미국에 있는데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결혼 생각하는 처지에 면목 없습니다만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서 수민이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어머님. 믿어주세요. 예비 사위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더군요. 사람이 많이 보는 가운데 그러니 제가 무슨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난처했어요. 엄마, 민석 씨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우리 결혼 허락해줘요. 엄마도 무일푼인 아빠랑 결혼해서 날 낳았잖아요. 우린 사랑꾼 모녀인가 봐. 철이 없는 건지 속이 없는 건지 우리 딸은 그저 빨리 승낙하라며 재촉만 하더군요. 제 속은 타들어갔어요. 어떻게 키운 내 딸인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생활비까지 보태줘야 한다는 시댁에 시집 보내는 게 싫었죠. 하지만 둘이 죽고 못 살고 사위가 성실해 보이고 무엇보다 이제 본가에 100만 원만 딱 정해서 드린다니 믿을 수밖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하면 아이 낳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소식 전하고 얼른 상견례 날짜 잡도록 할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상견례 날짜도 어찌나 빨리 잡던지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사돈 부부를 만나게 되었네요. 미국에 있다는 사위 동생네 부부는 안 나왔고 안사돈과 바깥사돈이 나왔더군요. 사돈에게 밉보이면 안 되니 최대한 예의를 차렸죠.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실감나더군요. 꿀릴 것 하나 없는 내 딸이어도 남자 쪽 부모님에겐 머리를 조아리게 되더라고요. 아유, 먼저들 나와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수민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사돈 부부의 태도는 저와는 180도 다르더군요. 제 인사가 끝나기 무섭기에 안사돈이 냅다 지르더라고요. 그쪽이 우리 아들 종용해서 생활비 100만 원만 주라고 시켰어요? 남의 아들한테 벌써부터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는 겁니까? 입구녕이 뚫렸으면 변명이라도 해봐야 어디. 남의 생활비 토막 내놓고 상견례랍시고 뻔뻔스럽게 쌍판떼기 들이밀고 있어. 아, 핫딱지나. 안사돈이 짓거림에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이게 상견례였나? 아사리판인가? 가만히 체면 차려야 하나? 아니다. 가만히 있다간 저 옆에 내가 우리 딸 잡아먹게 생겼다. 사부인, 여러모로 충격이네요. 혹시 별명이 쌈딱이십니까? 여기 시장판 아니고 사돈끼리 처음 보는 상견례 자리입니다. 생활비 깎였다고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겁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내미한테 그동안 달에 몇백씩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보아하니 두 분 다 아직 60대 88할 나이신 것 같은데 왜 두 분 다 백수 생활하며 불쌍한 아들한테 빨대 꽂고 사십니까? 진짜 쌈딱이 사람 버전같이 생긴 안사돈은 계속 짓거리더군요. 남의 집 사정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요. 내가 파키스병 걸려 거동이 불편하니 정규직 일은 못해도 돈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동네 나가서 화투로 나름 용돈벌이는 하고 있수다. 부인이란 사람이 상견례 자리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옆에서 보다 못한 바깥 사돈이 말리더군요. 아유, 그만 좀 해 이 여편네야. 중요한 자리에서 집안 속내를 다 까발리고 말야. 사돈이란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었어요. 저희를 앞에 두고 이젠 자기네들끼리 부부싸움을 하더군요. 제일로 잘못한 건 바로 당신이야. 죽을 때까지 나오는 공무원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등산동호회 불륜녀에게 싹 다 바치고 말이야. 아, 내 팔자야. 공무원 생활할 때도 생활비 고작 50만 원씩만 갖다 주고 그 돈 다 밖으로 돌린 거지? 내가 화투로 돈 벌어서 우리 가정 꾸려온 건데 도대체 무엇이 창피하단 거야? 아, 속 뒤집어져 정말. 대략 난감했어요. 우리 딸을 절대 이런 막장 집안에 시집 보낼 순 없었죠. 전 수민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섰어요. 아, 부부싸움일랑 집에 가서나 하세요. 우리 귀한 딸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내면 잠 한숨도 안 올 것 같네요. 피차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합시다. 그냥 돈 많은 집안 며느리 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수민아, 집에 가자. 엄마, 결혼하면 나랑 남편 둘이 사는 건데 시댁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 이후로도 저는 수민이의 결혼을 결사 반대했지만 수민이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죠. 난 민석 씨 아니면 결혼 안 해. 결혼 허락해 줄 때까지 밥 안 먹을 테니 나 굶어 죽는 걸 보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껏 스스로 착하고 똑똑하게 커준 딸이라 저는 우리 딸을 너무 수월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문제에 관해 이런 대반전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 헛똑똑이야.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으면 좀 계산기도 두드려 볼 줄 알아라.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아니지. 돈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제대로 박힌 시부모를 만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박꾼 시모에 바람난 시부, 미국 사는 시동생한테까지 돈 갖다 바쳐야 하는 집안에 제 발로 기어들어가겠다고? 그 똥구덩이 속에 내 귀한 딸이 들어가는 걸 나보고 보고만 있으라는 거냐? 우리 딸은 귀 말고 눈 멀은 사람 마냥 엄마인 저의 조언은 완벽 차단하더군요. 그렇게 딸의 단식 투쟁은 계속되었고 급기야 40kg까지 빠진 우리 수민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해골이 따로 없었거든요. 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죠. 게다가 우리 집 부리는 사람이었던 남편과 결혼한다고 난리칠 때
우리 부모님의 참담한 심정을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때 우리 부모님 속을 뒤집어 놓은 천벌을 이제야 봤나 싶었어요. 에휴, 야, 이 기집애야. 박민석인지 뭐식인지 그 논팽이하고 결혼 허락해 줄 테니 어서 와서 밥 처먹어. 너 이러다 죽어. 그제서야 수민이는 씩 웃으며 식탁 앞에 앉아 밥을 꾸역꾸역 먹더군요. 이년아, 너 이왕 결혼하기로 한 거 잘 살아야 해. 결혼하는 순간 눈 딱 감고 귀 막고 참고 또 참고 살아야 한다고. 나중에 아기 낳고 절대 이혼한다는 소리 나오면 안 돼.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 그렇게 가시밭길로 우리 수민이를 보냈네요. 결혼식장에서부터 벌써 사돈들의 막장 행동들은 시작되었죠. 패백을 생략하고 황급히 결혼식장을 떠나더군요. 그 이유는 신부 측 축의금까지 싹 다 가지고 떠난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놓고 사돈 인체 얼굴 보기 민망했나 보죠. 아니 박서방, 우리 측 축의금까지 자네 부모님이 싹 다 털어가셨다고? 우린 식대 무슨 돈으로 내나? 장모님, 이런 일이 저희 부모님께서 가져가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셨나 봅니다. 제 카드로 신부 측 식대 계산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더 이상 말하기도 입 아파서 저도 그냥 식장을 빠져나와 버렸네요. 결혼식 때 혼주석에 홀로 앉아 눈물 펑펑 흘리며 예식을 지켜보던 마음이 싸늘하게 식더군요. 결혼한 지 몇 년 후 우리 딸은 계획에 없었던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맘때쯤 제가 운영하던 식당도 매출이 시원치 않아서 비는 시간에 딸네 집에 가서 새 쌍둥이를 많이 봐주곤 했죠. 그로부터 3년 후 국내 최고 대기업을 잘 다니던 사위는 돈을 좀 더 가열차게 벌어보고 싶다며 개인 사업을 위해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어요. 장모인 저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불안했지만 딸과 비슷하게 고집센 사위를 꺾을 순 없었어요. 그래 뭐 서울대 나오고 똑똑하니 알아서 잘 운영하겠지. 하지만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부도 위기를 맞았다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돈 빌려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어머님, 초반에 잘 나가고 있었는데 시국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면서 거의 부도 직전이네요. 연끌을 해도 도저히 막기가 힘듭니다. 한 2억만 도와주시면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서방, 이래서 우리 수민이도 사업하지 말고 회사 계속 다니라고 옆에서 말리지 않았던가. 나한테 2억이란 큰 돈이 어디 있겠나. 이제 자네 홀몸 아니고 새쌍둥이의 아빠이니 정신 차려야 해. 망하게 두고 볼 순 없으니 1억은 보태줄게. 이게 내 전재산이네. 그때 당시 진짜 전재산이었던 1억을 사위에게 내주었어요. 그 후로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저는 무교임에도 맑은 물 떠놓고 기도드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1억을 내준 뒤 얼마 후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수민엄매요. 우리 아들이 2억 달라 했다는데 1억밖에 안 준 거요? 거 사위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요즘 사업 안 좋다고 500씩 주던 거 400으로 줄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진짜 여기저기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밖에 안 해 정말? 뭐요? 아직도 400씩이나 본가에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당장 끊어요. 내 사위한테 한 소리 해야겠으니. 바로 사위에게 전화했어요. 자네, 아직도 본가에 400씩 보내고 있다고? 지금 부도 위기라면서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내가 보낸 돈 1억 다시 돌려줘. 앞으로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할 테니. 내 딸이랑 새 쌍둥이 손주들 내가 데려올 테니. 당분간 볼 생각 말고. 마음 같아선
내가 나서서 이혼시키고 싶네. 사위는 당장 우리 집에 와서 싹싹 빌더군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본가에 퍼준 돈만 해도 몇 억이 넘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아서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본가 지원을 중단하려 합니다. 사업도 어렵고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서울대 나와서 최고 대기업 다니며 승승장구하면서만 살아왔는데 사업을 시작하니 수주 따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간이며 쓸개며 다 빼놓고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울먹이며 장모인에게 고해성사하듯 읍수하는 사위의 모습에서 내 남편이 오버랩 되더군요. 고물상 일으켜보고자 참 열심히 살다 1톤 트럭에 치여 허무하게 가버린 내 남편. 사위에게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게 있던 쌈짓돈 1,000만 원을 쥐어주며 힘내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1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위는 사업에 실패했고 급기야 신용불량자까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 수민이를 통해서 알게 됐죠. 엄마, 나 박서방이랑 이혼할 거야. 우리 새쌍둥이들한테 신용불량자 아빠를 두게 하긴 싫어. 내가 벌어서 내 새끼들 먹여 살리면 돼. 수민아, 이혼이다 졸혼이다 벌써 이게 몇 번째야.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사람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다.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라며. 아직 희망이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가족한테 끔찍이 잘하는 박서방 조금만 더 지켜줘. 그게 와이프가 할 일이다. 이렇게 딸을 다독였지만 저 역시 속이 타들어가더군요. 사위에게 연락해 돈이 얼마 정도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물어봤죠. 필요한 돈은 3억. 식당도 잘 안 되는 판국이니 식당 보증금 빼고 혼자 살던 조그만 아파트도 처분하면 3억 5천 정도는 나올 것 같더군요. 안 그래도 시골 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이 팔리지도 않고 너무 낡아서 빈집이 된 지 오래라는 소식을 들어서 그곳에서 대충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최대한 빠르게 처분하고 3억을 사위에게 보내주었죠. 딸내미한텐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한 달 뒤쯤인가 어떻게 알았는지 딸이 시골집까지 찾아와 따지더군요. 엄마, 이게 뭐야? 박서방한테 또 돈 준 건 아니지? 혹시 엄마 집 팔아서 사업자금 대준 거야? 그리고 귀신 나올 것 같은 여기 시골집으로 내려온 거야? 엄마 미쳤어? 그 인간이 또 사업한답시고 돈 다 말아먹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게 엄마 전 재산이잖아. 수민아, 네 말 안 들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어떡하니? 세 쌍둥이 손주들 아빠를 저렇게 신용불량자로 그냥 냅둘 거야? 사업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야 할 거 아니야. 3억 정도만 대주면 큰 공사 따올 수 있다고 해서 속는 셈 치고 내줬다. 그 순간 딸내미 핸드폰으로 박서방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수민이는 장모인 내가 듣는 데서 면박을 주려는 듯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냅다 꽥 소리를 질렀죠. 나 지금 시골 엄마 집 내려왔어. 당신 진짜 미쳤어? 불쌍한 우리 엄마 전 재산을 다 뺏어가면 어떡해. 자기야, 장모님 다 같이 계세요. 마침 잘 됐네요. 대박 소식입니다. 엄청 큰 규모의 공사 따냈습니다. 저 개인한테 떨어지는 돈만 70억 이상일 것 같아요. 장모님, 그동안 못난 사위 물심양면으로 밀어주셔서 감사해요. 다 장모님 덕분이에요. 시골집에서 지내시느라 춥고 힘드셨죠. 제가 청담동에 넓은 집 알아보고 왔어요. 장모님 마음에 드시면 당장 계약할게요. 앞으로 평생 제가 효도하며 모실게요. 육아 도움이며 가사 도움이 다 쓸 테니 장모님은 그저
편히 계시면 됩니다. 감사해요, 장모님. 여보, 그게 사실이야? 그렇다고 해도 청담동에 100평짜리 집을 덜컥 사는 건 너무 사치 아니야? 앞으로 사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 걱정 마, 여보. 앞으로 10년간 독점 계약했어. 매년 이 정도 수익이 들어올 거야. 우리 이제 부자라고, 부자. 이게 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 기분이 좋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박서방, 그게 참말인가? 그동안 수고 많았네. 자네 말대로 청담동에서 다 같이 한 집에 사는 건 꿈만 같은 일이지. 고맙네. 고마워. 그 길로 전 짐을 싸서 상경에 딸내 부부와 함께 청담동 집을 구경했고, 비어있던 집이라 계약 후 바로 입주할 수 있었어요. 사위 말로는 본가에는 본인의 사업 성공을 철저히 비밀로 할 거라고 하네요. 더 이상 돈 뜯기기 싫다면서 말이죠. 비 다 새는 허름한 시골집에서 살던 게 엊그제인데 말년에 팔자 폈네요. 땡손이 교통사고로 가엾게 저 세상으로 떠난 남편이 유독 보고 싶은 오늘입니다. 남편한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여보, 당신의 똑똑한 머리와 부지런함을 닮은 딸이 결혼 잘해서 사위덕을 이렇게 보고 있네요. 시골 촌딱이 청담동 사모님이 되어 여유롭게 살다가 먼 훗날 당신이 있는 천국으로 따라갈게요. 그때 만납시다. 잘 지내고 계세요. 보고 싶네요. 돈은 신기루 같은 것이니 복잡한 생각 말고 지금의 여유를 즐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현재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